첼시가 물이 올랐습니다. 가을의 전어처럼 겨울의 방어처럼 경기력이 제철입니다. 특히 지금은 첼시의 지옥의 5연전 기간입니다. 초반 두 경기 토트넘 맨시티전에서 1승 1무를 챙기며 잘 해내고 있죠. 첼시 경기력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코너 갤러거의 활용법을 포체티노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첼시가 리그 첫 경기 땐 카이세도가 없었고 두 번째 웨스트햄전부터 투입되었죠. 이때부턴 코너 갤러거를 2선에 쓸 수 있었는데 3선에 계속 기용하면서 경기도 안 풀리고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엔조를 3선에 기용하고 갤러거를 2선에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딱 이때 풀럼전입니다. 이때부터 첼시의 경기력과 성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브렌트포드라는 고춧가루가 좀 있긴 한데 토트넘, 아스날, 맨시티가 일정에 껴있었 에도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죠. 갤러거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이 선이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너 갤러거는 상당한 하드워커입니다. 엄청 열심히 뛴다는 거죠. 체력이 좋은 선수는 팀에선 무조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팀이 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할 땐 기술적인 부분 필요 없이 많이 뛰어다녀야 할 순간이 옵니다. 11명이 전부 체력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갤러거 같이 체력 좋은 선수가 있으면 다른 선수들의 단점도 보완해 줄 수 있죠. 그럼 이 체력을 어떻게 쓰냐?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벌어진 맨시티전에서 잘 확인할 수 있죠. 요즘 프리미어리그 축구는 센터백부터 미드필더까지의 빌드업을 중요시합니다. 이 1차 빌드업이 꼬여버리면 경기가 잘 안 풀리는 팀들이 많아요. 갤러거가 상대방의 1차 빌드업을 막는 역할을 기가 막히게 수행합니다. 이렇게 아칸지에게 붙으면서 1차 빌드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경기 내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찍머가 체력 얘기하는데 1차 빌드업을 왜 말하는 거냐? 왜냐면 2선, 즉 공격형 미드필더의 임무는 1차 빌드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격진과의 연계도 필요하고 박스 침투도 필요하고 전방 압박 가야 할 때도 있고 정말 공수 양면으로 여러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체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갤러거가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갤러거가 2선으로 이동하는 게 더 좋은 이유를 얘기할 때 엔조라는 선수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2선에 서면 아무래도 상대방 진영 깊숙이 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수비에 등을 지고 플레이할 때가 많은데 엔조는 피지컬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공이 나가지 못하고 후진하게 됩니다. 엔조가 강점이 있는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시야가 열려있고 상대방이 직접적인 피지컬 도전이 없을 때죠. 이런 상황에서 엔조는 자신의 킥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장면 같은 상황이 더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2선보다는 3선이겠죠. 그래서 엔조와 갤러거의 장점을 둘 다 살려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엔조 3선, 갤러거 2선입니다. 게다가 이 선수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2천억의 사나이 모이세스 카이세도입니다. 권리전의 장면인데 상대 선수의 패스기를 예측해서 가볍게 탈취합니다. 요즘 잘 안 쓰이는 말이긴 한데 진공청소기형 선수입니다. 경기장 안을 휩쓸고 다니면서 상대방 소유권을 무단 갈취하죠. 이 능력 덕분에 카이세도는 엔조와 완벽한 조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3선 자리가 빌드업 능력도 필요하지만 수비력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엔조에게 부족한 수비력을 카이세도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카이세도의 수비력과 엔조의 빌드업 능력이 치킨과 맥주급의 궁합을 보여줍니다. 실력적으로는 아직 멀긴 하지만 조합의 스타일만 따졌을 땐 피를로와 가투소를 연상시키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첼시의 중원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단점을 잘 채워준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윙어들의 조합입니다. 상대 수비들은 공격 루트가 다양할수록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첼시의 좌우날개 조합은 상대하기 까다롭죠. 요즘 왼쪽엔 스털링, 오른쪽엔 주로 파머가 출전합니다. 스털링의 특성부터 살펴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털링은 맨시티 때부터 좁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에게 균열을 일으키는 크랙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벌리전 상황인데요. 두 명 사이에서 드리블하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속도로 제쳐놓고 안쪽으로 크로스 올린 공이 굴절되어 상대 키퍼 키를 넘겨버립니다. 두 명 사이에서도 다른 동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스털링은 이렇게 상대의 발을 보면서 드리블을 칩니다. 작은 스텝으로 앞으로 끌고 가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렇게 상대의 중심이 완전히 넘어갔을 때 급하게 감속을 하면서 타이밍을 뺏고 전진합니다. 스털링의 드리블엔 감동이 있습니다.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은퇴한 아자르가 생각나게 하는 드리블을 선보입니다. 왼쪽엔 스털링이 있다면 반대쪽엔 파머가 있습니다. 파머는 스털링처럼 돌파에 능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경기를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골을 만들기보다는 플레이메이킹에 능해요. 자신의 자리보다 조금 내려와서 반대 전환을 하는 모습도 가끔씩 선보입니다.
스털링이 개인 돌파가 좋으니까 비어있을 때 빠른 반대 전환을 하면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죠. 파머는 전형적인 윙어처럼 움직이지 않고 중앙에서 약간 프리롤처럼 플레이메이킹을 할 때가 많아요. 쿠쿠렐라가 가운데 쪽으로 침투하는 걸 보고 라인만 딱 깰 수 있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쿠쿠렐라가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슈팅하느라 키퍼에게 막히지만 이런 식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윙어입니다. 이처럼 파머와 스털링이 서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지만 다르게 파괴력이 있으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양쪽 윙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격 루트와 공격 방법이 상대에게 고민할 거리를 늘려주고 그것이 결국 공격력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중원과 윙어들의 조합이 자리 잡혀 있는 상황에서 리스 제임스의 복귀는 첼시에겐 그저 행운입니다. 특히 방금까지 말씀드린 파머와의 조합으로 보면 더더욱 그런데요. 파머같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플레이메이킹 해주는 선수 옆에 바깥으로 크게 돌아주는 킥 좋은 풀백이 있다? 파머와 제임스 둘에게도 큰 시너지입니다. 제임스의 유일한 단점은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슈팅, 크로스, 패스, 몸싸움, 1대1 수비 모두 꽉 찬 육각형입니다. 동료와 이렇게 2대1 패스를 해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반대편에 침투하는 7회를 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기서 7회를 보는 것까지는 일반 선수도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킥을 넣어서 플레이를 실현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임스는 킥의 정확도까지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첼시의 경기력이 좋아진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선수들의 조합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베스트 11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고 운쿤쿠가 돌아온다는 호재까지 더해지면 첼시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다만 약팀에게는 승점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약팀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좋은 상황입니다. 과연 첼시는 지금 분위기를 살려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